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앞으로 교육감도 되셔야 되고 만나면 만날수록 옛 추억 선생님이 생각나는 참 선생님 오늘 송명섭 박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짧게 우리 송 박사님을 소개해드리면 충청의 명문고 대전고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거의 100년이 넘었죠. 100년? 네, 100주년이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오고 우리 연산의 연산초등학교가 벌써 100주년 한 지가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공주고등학교, 명문고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공주 4대 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교원대 영어교육학 석사, 전북대학교 영어 영문학 박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토슬 과정 수료,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토슬 과정 수료, 호주 USQ인가요? USQ? 네. 대학교 토슬 과정 수료,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토슬 과정 수료, 그리고 공주고등학교 공주 4대 부고, 충남 과학고 등 호치민 국제학교에서도 몇 년이나 계셨죠? 네, 뭐 3년. 예, 베트남 국제학교에도 여기 가기 어려운데 여기 수십 대 1 실력 있는 우리 때는 면접 그렇죠? 때 10대 1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거를 또 이렇게 잘 다녀오셨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여러 선진국들의 교육 시스템을 다 공부하시고 또 국제학교에서 또 외국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공주대학교 공주 4대 한국영상대 순천향대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셨고 현재 한국 학교 컨설팅 연구회 이사, 글로벌 영어 교육학회 이사, 대한언어학회 부회장, 세종네일프롬 대표, 전 세종시 교육감을 출마하신 경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잘 설명했나요? 아이고 예, 너무 과분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흥부 방송을 빛내고 또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벌써 6번, 7번째 이렇게 계속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학교 역량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 교육계에 있는 분들 정도가 아니면 사실은 재미가 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 교육 문제, 우리 아이들이 가고 있는 학교가 더 역동성 있고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분야의 권위자이시고 많은 고민을 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학교가 학교다운 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임용고시 문제는 좀 어떨까요? 네, 임용고시가 뭐 시작된 역사가 꽤 이제 벌써 수십 년이 되네요. 또 임용고시를 통해서 배출한 우수한 선생님들 역량도 이미 이제 검증이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상태지요 현장에.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임용고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변인이 있겠지만 갑론을박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임용고시 이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 정의를 내려야 될 부분이 과연 훌륭한 교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 명제 내지는 그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임용고시라고 하는 그 고시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서 현장에 나온 분들이 그 전문가로서의 훌륭한 교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과연 학교가 원하는 보이지 않는 정성적 환경에 제대로 된 능력을 펼치는 데 있어서 과연 좋은 선생님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또 일선 그 동료들이나 관리자분들, 교장, 교감 선생님이나 기타 여러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좀 이분법적으로 전문성, 다시 말해서 그 교과에 대한 전문성은 우수하나 아이들과의 스킨십이라든가 동료들과의 관계성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면에서는 좀 괴리가 있어서 학교의 갈등을 조장하고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임용고시 문제 선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선배 교사들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좀 고민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방안은 좀 다른 방안이 네, 그 방안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그 선발 시스템을 저는 존중합니다, 사실은. 존중하지만 그거를 이제 수정 보완해야 될 점이 뭐냐. 학교가 필요한 수요에 해당되는 인원을 딱 뽑을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도입 단계가 좀 번거롭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얘기 계시겠지만 좀 약 한 3배수 정도를 저는 뽑았으면 좋겠어요. 3배수까지? 네네. 왜냐면 3배수를 뽑아서 뭐 3배수가 많다면 1.5배라도 아니면 2배수를 뽑아서 인턴십제를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현장에 투입을 한 거예요. 좀 잔인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오늘 주제가 네. 학교 역량 강화 방안이거든요. 그리고 학교는 왜 우수한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들어가느냐. 근데 쉽게 얘기해서 3배수까지 만약에 뽑으면 이제 1차 합격은 뭐 3배로 쉬워지겠지만은 네네. 학교 현장에서의 지나친 학교는 교육 현장인데 교육 현장에서 그런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의 그 부담감, 잔인한 부담감이 아이들한테도 전달되는 그런 오류도 범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네, 의구심을 네. 가질 수 있죠. 네. 있지만 모든 제도는 시스템은 완벽한 건 없지만 어떻게 유연하게 그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해볼 필요는 있을 것 제가 같아요. 대안은 뭐 3배수가 많다고 한다면 1.5배수 정도를 뽑아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엄격한 현장에 그 평가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조심스러운데 뭐 예를 들어서 교장 교감 뭐 교무부장 내지는 각 부장들 몇 명이라든가 아니면 교사들 아이들, 중에서 학부모. 학부모에서 해서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 교사의 전문성, 이 교사의 사회성, 이 교사의 관계성, 이 교사의 직무 능력, 그다음에 전체적 교육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식견 이런 것들을 부지불식간에 자연스럽게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근무한 상황을 평가를 해서 과연 리더로서 세컨 리더로서 교감은 이제 세컨 마스터지 않습니까? 교감 여기서 이제 교감보다도 임용고시 학교에 나가는 선생님으로서 전반적으로 임용고시에서 이제 보는 시험은 이제 1차 이제 전반적인 교육학을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또 수업 시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수업 시연을 하고 면접을 최종적으로 한 3차까지를 하는데 그다음에 전문성도 보고 다 보긴 봅니다. 근데 그 이 교사가 이 전문성은 지금 시스템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과연 학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으로 뽑았는데 영어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전문성만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교는 참 피곤한 곳이에요. 멀티플레이를 요구하거든요. 특히 초등 선생님들은 더더욱 말할 것이 없고 그래서 학생들과의 어떤 그런 그 소통 관계, 감성 지수, EQ 지수 물론 그 초임 때는 뭐 예나 지금이나 다 어설프고 뭐 촌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학교 교육력을 우리가 21세기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교사의 역량이 뽑을 때부터 제대로 된 훈련과 제대로 된 인재를 멀티플레이적인 어떤 그런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하는 인재를 좀 뽑아야 되는데 지금은 편협적인 전문성 중심으로만 뽑거든요. 시험을 잘 보는 선생님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시험만 잘 보는 교사. 공부만 잘하는 네. 그 대학
이때의 어떤 그 사회성이나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면접 몇 분 동안에 그 면접 기술자가 돼서 통과한 교사가 아니라 체득된 언어로서의 준비된 교사. 그러려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동안 관찰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교사 본인 당사자들은 참 잔인한 거죠. 잔인하죠. 잔인하죠. 그러나 저는 전제를 둡니다. 선생님들한테 1.5배수를 뽑았으면 시기가 늦을 뿐이지 언젠가는 발령을 낸다는 전제 조건을. 다만 그 고생은 좀 해야 된다.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러면서 기본적인 검증돼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그 자격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선순위로 내보내면서 오늘 네네 포탈 뉴스가 오늘 나온 거거든요. 아침에 네네. 이제 여러 네네. 가지가 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봤는데 남 선생님이 여학생을 성폭행을 계속한 게 아니고 여 선생님이 중학교 남자애를 성폭행을 오랫동안 계속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를 맞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자기가 당했다고 막 우기다가 이제 1심 이제 실형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수십 통의 판사한테 반성문 편지를 계속 써서 집행유예가 나와서 2심에 이제 검찰이 이제 다시 이제 저 불복을 해서 이제 항소를 했다 그러는데 이런 이제 황당한 사건도 이제 믿기 어려운 황당한 사건도 이제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면 일부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이제 지식 전달만 아니라 이제 인성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이제 이런 교육 면에서 네네. 지식 전달도 뭐 그렇다고 그 선생님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인성 교육 사람을 참 좋은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교육도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이쯤에서 이제 저도 사교육을 했으니까요. 네네. 입시학원 원장을 오래 했으니까 선생님 말씀을 10분 제가 이해하고 일부 제가 굉장히 동조하는 게 우리 학원은요. 학원은 지금 선생님들은 학교의 선생님들은 어쨌든 경직된 그리고 이제 임용이 되면 뭐 철밥통 그리고 경직된 그러니까 뭐 잘릴 일도 없고 뭐 잘못될 일도 없고 뭐 시간만 지나가면 월급 나오고 그리고 뭐 애들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정치 잘해야 교감 부장도 되고 이런 이제 경직된 이제 학교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 학원은 어떠냐면요.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바로 학생이잖아요. 근데 이런 철밥통인 학교 가서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지식 전달조차도 뭐 인성교육은 빼고 지식 전달조차도 학교는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가서 자고 진짜 교육은 학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왜 그러냐? 그럼 왜 학원은 학교보다 교육이 더 뛰어났냐? 애들 가르치는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린 것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혹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원장한테 똑바로 쳐다보고 뭐라 하냐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끊을게요 이래요. 그렇죠. 학교는 못 끊잖아요. 그렇죠. 퇴학 아니에요 퇴학? 학원은 그냥 바꾸면 되는 거. 엄마 그 학원 선생님 못 가르쳐. 여기는 바로 경쟁이에요. 냉정한 경쟁. 그냥 관계가 끊어져요. 그렇죠. 옮겨버려 학원. 그리고 이 학원장들은 생계야.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생계. 그러니까 이 열심히 하는 정도가 목숨을 걸어요. 잘 가르치지 않으면 한 뭐 전교 50등 하는 애를 전교 5등까지 만들어서 서울대 보내고 이렇게 프랭카드 달고 이러지 않으면 그 학원이 존재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하던 학원을 제 형이 물려받아서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20몇 년째. 거기는 목숨을 건 전쟁터예요. 매년 서울대를 보내야 되고 교대를 보내야 되고 성적을 올려야 되고 프랭카드를 걸어야 되고. 근데 학교는 시간만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출세하는 것도 교장한테 잘 보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관계를 정말 사명감 있는 그런 정신이 아주 특출한 선생님이 아니면 교육 현장에서 역량이 강화되고 역동성 있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우리 그냥 그 어린 것이 딱 똑바로 쳐서면 그만둘게요, 끊을게요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근데 학교 현장이 그 정도 약육 강식이 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임용 단계로부터 또 선생님을 계속 하시면서 나름대로 긴장을 해야 되는 현장이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하고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 어르신 말씀했고 또 한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학원과 공교육의 관계를 말씀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교육은 네, 역할이 있죠. 또 역할이 있고 학원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렇죠. 학원은 네, 많이 사실은 있죠. 공교육은 어떤 사람을 바꾸는 교육이고 또 그 속에서 인성교육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학교가 존재의 이유는 나를 통해서 너를 배우고 너를 통해서 나를 배우는 어떤 그런 사회성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교육 과정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간의 양성을 해가는 인성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곳이죠 공교육 현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력 신장 얘기도 뭐 학원보다 뒤지면 안 되고 왜 우수한 임용고시에 그런 인재들이 뽑았는데 또 이런 표현도 또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사교육에 있는 계신 분들과 이 공교육에 있는 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하느냐 이 자체도 참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공교육에 계신 분들은 국가가 엄선해서 임용고시라는 어떤 고시에 준하는 시험에 의해서 최고 엘리트 교사들을 뽑아왔는데도 그 역량 강화가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분명히 사교육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따로 있고 공교육에서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서 기존에 조금 안일하게 했던 부분 우수한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총체적으로 교육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점에서 이제 지금 논의하는 임용고시 문제를 기존의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서 교사 그 임용고시에 그 지원하고 있는 그 선생님 자체는 참 냉정하고 그 임용고시 준비해서 수년간 그 학종 관리하고 준비해서 합격 1차, 합격 2차, 3차 합격했는데 불구하고 또 인턴십제로 현장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면 평가에 의해서 평가 점수에 의해서 발령이 나고 안 나고 그래도 지원자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교대가 거의 서울대에 준하는 그 엘리트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뭐 의대, 서울대 다음 뭐 서울대 중간과 정도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라든가 우리 사회가 주고 있는 보상이 그 정도 되니까 시장의 원리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약간 더 좀 경쟁을 하더라도 큰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정도 대우를 받으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말씀에는 좀 제가 100% 공감을 하고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고 앞으로도 더 발전 가능성 있는 나라인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오랜 동안 그 팍스 아메리카 옛날 대영 제국이나 로마를 능가하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됐는데 그게 유지되는 첫 번째가 전 세계 모든 엘리트를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가니까 그 교육이 미국을 유지하고 그 지탱하는데 가장 큰 에너지를 발휘한다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효과, 국방력까지도 교육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아시아가 떠오르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인구가 뭐 한 3억 이렇게 되잖아요. 베트남도 1억이 넘고 방글라데시도 1억이 넘고 사실은 인구 국토의 크기 면에서는 대국들이거든요. 뭐 인도 같은 경우는 뭐 12억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의 강남.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면 미국의 역할. 왜냐하면 지금 동남아가 미얀마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연 7% 우리가 80년대의 경제 호황을 이제 누리고 있어요. 그런 저런 큰 시장이 이제 경제력이 생기니까 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 교육의 수요를 우리가 빨아들이려면 좀 더 변하고 역동성 있고 기존에 갖고 있는 틀을 막 완전히 깨서 선생님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게 막 지진 수준의 혁명적으로 변화를 해야 수요 공급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쫙 우리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도 교육 현장이 좀 권위적이고
그리고 고착화돼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저 송명석 박사님의 이런 주장은 우리 교육계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지금 요 정도 살짝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학교에서 좀 서운하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지금도 힘든데 아유 뭐 이렇게 하실까 걱정하지만 제가 옆에서 사교육을 한 원장 입장에서는요 더 세게 해야 된다. 더 변해야 된다. 더 세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교육 현장이 우리 사회를 지금 변화를 그 시대적 변화를 저는 못 따라오고 있다고 봐요. 우리 아들도요 대번에 어쨌든 서울의 명문대를 다니는데 아빠 왜 배우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학교 커리큘럼도 아유 아빠 이거 저기 인터넷 한 줄 읽으면 될 거를 지금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다녀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뭐 경영학, 이제 교양 과목 뭐 이런 거 듣는 거 뭐 그래서 현장, 시대적 흐름 이런 거에 너무 뒤처져 있고 그냥 30년 전에 분필로 가리키던 걸 또 가리키고 이제 이런 면이 있어서 그리고 얼마나 빨라요. 그리고 얼마나 배워야 될 것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저처럼 사학에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요 더 세게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들어가서 시작이라도 더 변화를 촉구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그래야 대한민국이 이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있고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교사 평가 이제 이명구 씨는 또 이제 시작이고요 이제 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사 평가 근무 평점 이런 부분도 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네. 네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현장은 이제 교장이 되는 루트 그거를 이제 근무 평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무 평가. 그게 이제 오래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사 평가제죠.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 전후로 해서 또 교원 평가라는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그 성과급 제도를 또 해서 1등급, 2등급, 뭐 3등급, 뭐 A등급, B등급 맞아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네네네 어느 공무원이나 그는 하는데 문제는 저는 이것이 이원할 게 아니라 일원화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다면 평가 지금 형식적으로는 해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다면 평가를 통해서 근무 평정 제도나 교원 평가를 일원화해서 명실공히 합리적이고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통한 평가를 해서 교사들이 불만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어느 조직이나 평가는 있어야 되거든요. 좀 잔인하지만 평가는 있어야 돼요. 다만 그거를 이원화시켜서 유명무실화하는 교원 평가 따로 근무 평정 따로가 아니라 근무 평정 제도를 하든 교원 평가를 하든 하나로 제대로 된 일원화가 돼서 그걸로 교사들을 질적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갑론을박 얘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나 제가 혹시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관할할 수 있는 어떤 역할과 위치가 주어진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손을 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교육 같은 경우는 바로 학생들이 평가를 해요. 그렇죠. 학생들이 평가를 해서 부모님들은 이제 애들 말, 그 어린 애들 말을 듣고 학원을 선택하고 학원의 유지 이제 이런 게 결정되는데 학교는 전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먼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심도 있게 평가는 되고 있어요. 다면 평가라는 게 그래서 수요자인 수요자 입장에서도 좀 가미가 좀 됐으면 그 노력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이제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사 평가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금 2년째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오고 있는데 학교가 이제 교육이 무너지는 현장이니까 이제 학부모들은 원격 수업도 평가가 좀 돼야 된다. 이런 걱정도 그것도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2학기까지도 이제 연장되고 잘못하면 내년 다음 학기까지도 넘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 미래 교육의 하나의 그렇죠. 그 패턴으로 패턴이 흐름으로 되고, 나눠주기 흐름으로. 때문에 예, 일시적인 그렇죠. 현상이 아니라고 예,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시스템, 장기적인 차원에서 평가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것을 교육 과정 속에 직접 투입을 할 필요성이 있죠. 교육 관계자들은 그 고안을 해서 그래서 이 개발을 하고. 부분을 개발을 하고 이 부분을 좀 이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좀 나오면 학교나 교육부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네. 신인류고 4차 혁명 시대 새로운 교육이고 문화혁명이고 교육혁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예, 할 수밖에 그렇다고 없죠. 보면 네. 이쪽 분야에서 나름대로 시스템의 개발에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고 성과를 내는 선생님이나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 좀 특별 대우를 해서 좀 키우고 역량을 강화하는 한 분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이제 교감 인용 근데 수석교사의 역할과 위치 교감 교장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제 친구들도 선생님들이 좀 있는데 여기 저 민감하더라고요.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또 농담을 삼으면 그래요. 야, 너 국회의원 되면 나 교장 좀 만들어줘. 이런 농담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감 교장이 어떤 학교에서 애들과 교육 현장의 교육의 능력보다는 정치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농담 삼으라도 저한테 그렇게 그런 농담을 하는 거 보면 예, 그래서 교감 임용, 교장 임용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시청자와 우리 저 학부모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 일선에 계셨던 선생님 입장에서 또 교육 총책임자까지 하시려고 하는 우리 교육감 후보로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좋은 화두고요. 질문이고 또 네. 의제 어젠다인데 네, 그렇죠. 관심 있죠. 또 사실 이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고 네. 상당히 네, 민감한 네.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30년 동안 학교 현장을 지켜보면서 교장 교감의 그 관리자분이라고 그래요. 학교에서는 이제 수업이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수업하기 싫어서 너 교장 뭐 교감할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아니고 꼭 필요한 분들이죠.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역할을 또 중간 관리자의 교감 또 최고의 관리자 교장을 해서 학교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교장 임용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 방법을 뭐 해서 뭐 흉내는 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어쨌든 교감 선생님도 중요하고 교장 선생님도 중요한데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천당과 지옥을 그 교사들의 행복이나 학교의 그런 여러 가지 교육 수요자들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역할을 그 정도예요?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권한을 그만큼 이제 물론 이제 교장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 권한을 너무 주지 않고 뭐 다 뺏겼다 뭐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시는 분 서운한 분이 있는데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죠. 옛날에는 거의 무슨 뭐 신적인 존재고 그랬는데 아직도 초등은 뭐 그래도 교장 선생님의 의욕은 대단하시다고 하죠. 근데 중고등학교만 해도 지금은 이래서 못 해먹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단은 그 나이 드시면 일단 강의가 없잖아요. 강의가 없으니까 이제 피로도도 덜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교육 할 일 없으니까 시어머니 되겠네. 시어머니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시어머니 나쁜 의미로 시어머니인데 학교 현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심과 배려로 또 요즘에 또 대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상당한 수준의 그런 인격과 그런 어떤 품성을 갖추고 또 기존에 그 문제가 야기됐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스템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교육력이 더 잘 나올 수가 있는데 시스템 때문에 거기에서 한계성 있는 거. 다시 말해서 한마디면 더 역량 있고 우수한 교사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제도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근데 그게 어려운 게요. 그 우리 이제 교감 선생님이 사무관 정도 되시죠? 사무관 5급 공직으로 교장 선생님이 4급 서기관
교육장하고도 왔다 갔다 한다는데 직급이 더 안 올라간다고 하대요. 교육장 이제 학교 교사나 이제 교장교육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일반직하고 이렇게 평형으로 서열화한다는 게 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이제 교감 정도 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를 이제 자존심 상하죠. 선생님들은 우리는 그 일반직하고 그런데 이제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 직급 그래서 거기서 또 나누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 그걸 왜 여쭤보냐면 충남 같은 경우가 학교가 한 8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전이 한 200몇십 개. 근데 이게 800명의 교장 선생님 있는 거고 800명의 교감 선생님 있는 건데 그 이제 시청 같은 데는 과장이 한 3, 40명, 저 구청이 우리 논산 같은 경우 제 고향 논산 같은 경우도 한 4, 50명은 될 거예요. 사무관이. 거기 이제 국장은 또 한 10명 정도로 줄고 이제 4급 서기관이 이제 행정공무원의 꽃인데 제가 30살 때 구의원을 나가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치를 해서 사실은 제가 뭐 서울대를 나오고 판검사 출신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는 구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시장군수나 구청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번 해서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그때 맘먹은 대로 했으면 지금 국회의원도 재선했겠죠. 그 과정을 다 벌써 20년, 20몇 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과정을 이제 다 못하고 중간에서 이제 국회의원 쪽으로 제가 틀어서 2번이나 국회의원을 나왔는데 제가 시장군수를 포기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월도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흘러가긴 했지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얘기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구의원을 출마하고 뭐 국회의원 뭐들 쫓아다니고 제가 보좌관 역할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시장군수 된 형들 뭐 제가 핵심 참모로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구의원은 안 했지만 구의원 역할 비슷한 역할도 이제 민원도 좀 이렇게 전달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뭐를 발견했냐? 사무관으로 올라가려고는 6급 이제 한 5명까지 이렇게 이제 1등부터 5등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5명 중에는 누구를 시켜도 돼요. 시장군수가 구청장이. 근데 대개는 이제 연공 서열대로 계장까지는 6급까지는 연공 서열대로 가는데 그것도 이제 그 못된 시장군수는 이제 막 사심위에서 팍팍 지르기도 하는데 사무관은 이제 누구를 시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5명 중에 4등을 시키든 3등을 시키든 5등을 시키든 1등을 시키든 나머지 4명이 승복을 하느냐 전부 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알더라고. 사람이라는 게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속으로 다 씨팔씨팔 찾아요. 누구를 하나 시키면 저런 나를 시킬 줄 알았지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고향 논산이에요. 논산시장을 제가 어릴 때 했다고 쳐. 그러면 연산중학교 선후배도 있지, 대공고등학교 선후배도 있지, 광산김치 집안 뭐 아저씨 찾고 뭐 대구 찾고 하는 사람들 직원이 1000명이니까 논산시청에 야 그거 곤란하겠다 이거. 내가 아니 저도 마음이 좋아가지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누굴 시키지? 1년에도 몇 명씩은 시켜야 되거든요. 사무관 1년에 막 5명, 10명은 시켜야 되니까 야 이거 잠도 안 오겠다. 그러니까 저처럼 마음 약한 사람이 매일 봐야 되는데 결제 소리들도 매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때문에 잘렸어. 그러고 매일 봐야 되는 이 스트레스 지수가 내 성격에는 안 맞을 것 같다 생각해서 나 시장군수 구청장 안 해야지라는 마음을 10여 년 전에 먹었어요.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 나 내일 아침에 똑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봐? 이제 그것처럼 지금 교감 교장 임용이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도 그렇지만은 누구나 내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로 특히 뭐 사무관도 이제 구청의 과장님, 논산시청의 과장님 한 뭐 건축과가 됐든 뭐 사회복지과가 됐든 거기에 이제 관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학교 선생님은 학교 전체를 장해야 되니까 중요한데. 그 의심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부터 정치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교감 교장 청탁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네, 저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치더라고요. 왜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청탁이 들어와.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말았는데 이 학교 현장에 그렇더만 청탁 들어오더라고.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교감은 지금 이제 연공 서열에 의해서 근무 평정에 의해서 또 각종 어떤 점수 관리에 의해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점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연수 대장 지명 대장 돼서 연수 받으면 이제
그 성적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교감 임용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되 아까 임용고시 시스템처럼 1.5배수 내지 2배수를 뽑는 거예요. 뽑아서 해보고 가면 평가를 통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교감 그 공모제를 하는 거예요. 교감 공모제. 아, 공모제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자격이 이제 됐잖아요. 1.5배나 2배수 중에서 그 사람들이 A라는 학교에서 교감을 복무한다. 이건 교장하고 똑같아요. 공모제를 통해서 그러면 공모하면 그 학교에 지금은 교장 공모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데 100% 제대로 된 그 직접 하는 공모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공모제를 통해서 교감을 한번 걸러줘야 돼요. 왜냐면 혹시나 이 방송을 보는 교감이 예정자나 또는 교감하시는 분들 면에서 또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점수로 해서 교감은 됐지만 과연 이분이 학교로 교감으로서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교육과정 운영할 만한 사람들의 관계성이라든가 교감 위아래 또 교사들이 어떤 그 권위라는 게 우리가 카리즈마적 권위, 합리적 권위, 절대적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합리적 권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리더가 되려면 제도적으로 점수가 돼서 교감 됐다, 난 교장 됐다가 아니라 적어도 3분의 2 정도의 구성원들이 뭐 굽신굽신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교감 선생님이라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는 보이잖아요. 우리 학부모도 또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라면 그렇지. 국가가 임명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상해. 우러나는 절대적인 어떤 신이 아니니까 카리스마적인 합리적 rational authority 합리적 권위를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갖게 되죠. 받으려면 이거는 공모제를 통해서 하면 그나마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하. 그래서 교육 수요자들, 동창회 관계라든지 학교 평교사, 학생 대표, 뭐 교사 대표, 뭐 이렇게 쫙 그러니까 해서 오늘 우리 송명석 박사님과 이 그 대화 속에서 제가 이제 핵심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좀 불편하겠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듣는다면 속 시원하다. 교육에 희망이 있다. 저런 분이 교육감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뭐 의사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세니까 교대가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지도층으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런 어떤 변화, 혁신의 아이콘 같은 우리 박사님의 말씀에 좀 귀를 더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그 변화를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뜨겁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40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끝까지 다 하면 점심도 못 먹을 것 같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제가 연장해서 여기서 하고, 좀 정리를 좀만 더 해주세요. 첨언을 좀 한마디 하면은 네네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일개 교육감 정도가 해야 될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해야 장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하나의 네네. 교육 전문가로서 네네. 현장에 보다 나은 학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임용고시 문제는 이렇게 가야 되고 교사 평가 문제 이렇게 가야 되고 교감의 임용 문제는 이렇고 교장의 임용 문제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그 교사 입장에서는 왜 당신은 교사들만 가지고 건드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모르지만 오늘 주제는 그런 거예요. 적어도 교육의 삼위일체 중에 교사, 학부모, 교사 있지만 자 학생 있지만 교사가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중심에 있거든요. 교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개혁이나 혁신은 내 왼팔을 잘라내지 않고서는 사실은 혁신을 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당신 말 학교 떠났으니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한다 이렇게 당신은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생각했던 거고요. 양심적으로 호소했던 거고요. 누가 해도 지금 당장 제가 뭐를 바꾸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바꿔야만이 교육 내지는 학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랫동안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아프죠? 이제 이런 얘기 뭐 우리 박사님 말씀을 제가 엄청 저도 정말로 공감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제가 성직자 되려고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새벽 예배까지 다닐 정도로 제가 신앙심 어릴 때는 지금 많이 타락을 그랬지만 이제 그래서 제가 타락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그 교육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입시학원을 하게 돼서 대전에서 이제 입시학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는 사교육이고 이제 박사님은 이제 공교육인데, 사교육 현장은 얼마나 리얼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을 게 이렇게 된대요,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짜리 예를 들면 뭐 학교 교육에서 성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아마 조선시대 약간 지난 교육을 할 거예요. 조선시대. 근데 저희 현장에서는 뭐 내가 끊을 게 하니까 지가 주도적 학습이요. 원장은 그게 옳은 거는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끌려다닐 정도로 지가 주도적 교육이에요. 지가 학생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하기 어려운 말, 학교 선생님하기 어려운 말, 부모한테 하기 어려운 말을 저한테 쉽게 해요. 원장은 지가 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짜리가 포르노를 막 전 세계 있는 포르노를 다 모아놓은 애도 있어. 그걸 자랑해. 얘요 500개 있어요. 막 이래 사태질하면서 지들끼리. 선생님 앞에서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리얼한 현장, 그 정확한 현장을 읽어야 상황을 판단해야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교육 현장은 이제 그런데 공교육 현장은 고착화돼 있고 형식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우리 박사님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리얼한 현장에서 교육을 해봤던 저 같은 사람은 더 세게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센 혁신, 더 센 혁명. 이제 이런,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그 선생님들은 약간 불편할지라도 더 많은 교육의 수요자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엄청 좋아할 만한 일이고, 더 자신 있게, 더 세게 지금 주장하시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재밌는 얘기는 다음 주에 또 연장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고 교육 현장의 속에서 정말 깊은 고민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보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들을 현재도 가르치고 계신 우리 송명석 박사님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을 말하다 한 7편을 찍었는데, 오늘도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